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몸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별력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좀 이런 정보들을 찾을 때마다 사실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옛날에 없던 고민이 생기는 게 좀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신한테 결론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지난번에 어떤 알러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드렸던 것 같고, 알러지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이제 주어야 할 음식과 주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잘 먹는 방법, 그리고 좋은 간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되게 사실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참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아이가 음식 알러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바로 피부로 반응이 나타나고 또 바로 이렇게 뭐랄까 면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음식마다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아닌 음식이 있나 보다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되죠. 우리가 뭐 궁합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같이 있을 때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것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음식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와 같이 이렇게 좀 아토피를 겪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피부만의 반응이 아니라 음식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세 가지 식품군으로는 우유랑 계란과 밀가루가 있겠죠. 근데 이 음식들이 처음에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어떤 이 음식들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 그것을 사람들이 대량으로 가공을 하고 얘한테 장난을 치면서부터.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계량종들이 발생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정말 많은 음식에서 많은 식품군에서 사실 사람의 손이 안 간 게 더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증상도 더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 통계로도 우유나 계란이나 단백질 이런 식품군에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제가 얘한테 우유가 안 맞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 조리원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애를 딱 낳았는데 조리원에서 엄마의 모유 양이 좀 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유를 계속 먹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 구토, 정말 그 분수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사를 하고 계속 애가 이제 어린데 뭔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가스가 차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일주일쯤 지나니까 피부가 완전 태열로 이렇게 막 염증처럼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뭔가 안 맞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면서 모유가 일단은 더 중요하겠구나.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뭐였냐면 제가 먹는 모유에 따라서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괜찮은 식품군을 먹었을 때랑 뭐 예를 들어 좀 가공식품 위주로 먹었을 때랑 아이가 피부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음식이 그 아이의 체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돼요. 급성 알러지 검사, 만성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 알러지 검사만 해도 두 종류의 피 검사가 있습니다. 급성은 바로 나타나는 거. 만성은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 뭔가 몸이 이렇게 처지고 좀 체력이 좀 다운되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저는 그 증상들에 대한 검사를 아이와 함께 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음식은 나한테 맞다, 안 맞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의 주변에 보면은 자가 면역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을 갖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몸을 좀 이렇게 올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 우리 좀, 내가 몸이 좀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데 이 음식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이 모유를 먹여야 하다 보니 밀가루, 계란, 우유를 안 먹이게 됐어요. 왜냐면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먹고 애한테 모유를 먹이면 그날 애가 더 피부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피검사를 통해서 너무 보이는 거죠. 카제인 안 좋고 그 우유 단백질 그리고 뭐 그 뭐야 계란 흰자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들을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 보면서 아, 이런 음식들이 안 맞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유가 특히 안 맞는데 억지로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였어요. 친정 아버지도 좀 장이 예민한 편이고 단백질 음식 먹으면 바로 이렇게 설사하시는 그런 스타일. 우유 드시면 잘 소화 못하고 가스 많이 차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다리에 종기라고 해야 되나요? 까맣게 종기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계속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뭐 약도 바르고 항생제도 바르고 하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우유를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밀가루를 한번 드시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리가 염증이 계속 생겨서 그 없어지지 않던 부분, 습진이 생겼던 부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몸이 그전에는 몰랐죠. 다 먹어도 그냥 뭐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몸이 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의 그런 반응을 보고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면서 살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가 안 맞았어요. 좀 배 아프고 가스가 차고 밀가루 먹으면 손발이 싸늘해지고 요런 그래서 장 트러블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가장 살이 쪘던 때가 언제였냐면 유제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섭취했던 때였어요. 그때가 바로 첫 아이 임신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는 참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그때는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들이 있어서 되게 바빴어요. 밥을 잘 못 챙겨 먹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고프니까 자기 전에 야식도 아니고 하루 뭐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던 때인데 야식도 아니고 그 비오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는 그 요거트 되게 큰 거. 요거 아니면 이렇게 한 300ml짜리 요거트 한 통씩을 매일 밤에 먹고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몸무게나 체형의 변화가 굉장히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거의 뭐 160을 늘 유지하고 몸매도 한 뭐 50kg를 항상 유지했던 그런 체형인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한 56, 7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안 먹는데 유제품만 먹는데 그렇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몰랐죠. 아, 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유제품이 안 맞았던 증상. 게다가 더 심했던 건 피부에 그렇게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여드름 짜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유제품이 잘 안 맞았는데 그때 진짜 많이 먹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아이 임신 때도 그랬죠.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또 겪으면서 유제품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제품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안 맞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제가 그 임신도 얘기했잖아요. 임신 때 상태가 되게 안 좋았다고. 그때도 막 온몸에 이게 뾰루지라고 해야 되나요? 온몸에 뾰루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막 저는 심지어 그때 제가 60kg 정도 임신하고 가장 많이 쪘을 때가 65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임신 당뇨가 있었어요. 임신 당뇨. 살이 안 쪘는데.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했었죠.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막 뭐랄까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뭐 임신해서 그냥 뭐 임신을 해보면 있을 수 있는 현상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 나랑 안 맞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음식들을 좀 제한을 하고 또 이제 안 먹다 보니까 안 먹다가 먹었을 때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요. 일단 저는 좀 간지럽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걸 느끼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보다 보니까 좀 이거 정말 놀랐어요. 어, 건강식품으로 우리한테 우유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피하셔도 돼요. 왜냐? 그 세계 인구의 소화불량 주 원인이
유당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아시아인의 90%, 한국인의 90%, 중국인의 90%, 일본인의 90%, 게다가 흑인의 70%, 히스패닉의 50%는 체질적으로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당 분해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들은 정보들 있잖아요. 이 우유를 먹지 않으면 칼슘이 부족하고 우유를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맞는 아이들까지 굳이 우유를 먹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알아보면요. 정말 우유의 역습이라고 우유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아, 우유 안 먹어? 그럼 칼슘 어쩔 건데? 키는 어떡할 건데? 라고 엄마들 고민하시잖아요. 네, 칼슘은요. 우유가 아니어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유가 과연, 그러니까 칼슘이 우유에서만 나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칼슘은요. 야채에서 나오고요. 야채 중에 케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흡수율이잖아요.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유는 칼슘만이 아니다. 케일의 칼슘은 59%, 우유의 칼슘은 32%만 우리한테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더 흡수가 잘 된 쪽으로 먹어도 된다. 게다가 이제 뭐 이 칼슘 섭취만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뼈의 생성이나 유지나 어떤 근육의 수축 이완시키고 신경 자극 등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게 엄마들의 감정 기복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꼭 우유만이 아니다. 그래서 뭐 고형의 두부, 배추, 케일, 브로콜리 이런 야채들에서도 얼마든지 칼슘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의 키를 위해선 우유만이 정답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좀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군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더 편안하게 흡수가 되는 칼슘을 섭취하시면 좋겠고 안 맞는다면 좀 맞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으로 발효를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에 대한 내용도 지금 책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 이 부분도 진짜 할 얘기가 많고 사실 이 부분 넘어서 오늘은 간식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식이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은 아까 좀 뭐랄까 칼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 아이가 알러지가 심하면서 알러지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음식들 심지어는 저희 아이 초반에는 콩이나 깨나 뭐 이런 뭐 콩으로 만든 두부 혹은 어떤 기름 까놀라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까지도 저희 아이는 반응을 했었어요. 몸에서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이제 그 차단 식품군들을 찾아보면서 일단 음식을 차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걸 채워야 하는 음식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어떤 아이의 음식에 대한 기준을 세웠죠. 기준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친환경 영적, 제대로 된 먹거리 재료를 활용할 것. 두 번째, 아이의 알러지 음식은 아무리 남들이 좋다 좋다 한들 먹이지 말 것. 왜냐면 애 피부 반응이 바로 나빠지고 그 상태가 알러지 식품군은 일단은 면역 반응을 위해서 끊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흔한 생각에 야 그렇게 다 차단하고 안 먹이다 보면 나중에 어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알러지를 계속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계속 유발을 할 때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먹이면 되는데 장은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먹이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두뇌 음식을 위주로 먹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더 지금부터 할 건데요. 두뇌 음식은 이름 그대로 머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녹색 채소, 과일, 견과류, 영양에 풍부한 자연 음식, 또 이외에도 뭐 아마씨, 해바라기씨, 참깨, 호두, 딸기 이런 채소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 우리 두뇌 발달, 어떤 혈관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그 오메가3로 대표할 수 있는 게 생선이죠. 근데 이 생선에서도
좀 이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연어, 참치 이런 애들은 조금 수분 함량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는 좋지 않고 아이들한테 조금 좋지 않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치 통조림을 절대 먹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몰랐을 때는 통조림 참 김치찌개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치료실에서 자폐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한 어머님이 자기 아이의 병을 고치게 하려고 일본까지 가서 아이의 피 검사랑 뭐 수분 검사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자폐 아이들은 수은 중독과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자폐 아이들, 여자아이들의,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죠. 자폐 아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수은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는 유기농을 최대한 먹이고, 그런 통조림류는 절대 손해도 안 된다. 그것이 수은 중독과 굉장히 연관성을 갖는다고 자기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저도 그 부분을 듣고 난 다음에는 사실,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래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다 따지고 어떻게 사냐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유아만유이 정말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의 몸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먹었는데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책으로 알아보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은 정말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공부하셔도요. 정말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두뇌 음식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7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농산물,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등을 좀 쌓아두고 먹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바꿀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콩이나 채소나 어떤 과일 등으로 교체하고 그 고기, 육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이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좀 제한을 할 것. 대신에 생선 양을 늘릴 것.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으로 좀 아침에 많이 섭취하게 할 것. 감미료, 설탕, 소금, 흰 밀가루를 줄일 것. 그리고 유제품 대신에 견과 우유나 어떤 강화 두유, 오렌지 주스를 먹일 것.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가공식품이 아닌 제대로 먹이려면 조금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채소 수프 같은 것들을 먹이거나 이런 주식들을 준비할 것으로 이렇게 두뇌 음식에 대한 7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조금 뭐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재료들을 잘 준비해서 공부수해서 먹는 거, 잘 먹는 것 또한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어떤 잘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연구를 끝낼게요. 제대로 먹는 겁니다. 제대로 어떻게 먹을까? 좋은 식재료, 나한테 맞는 것들을 구해서 어떻게 잘 먹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또 이왕이면 튀긴 거, 열 처리를 많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안 좋냐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요. 식품을 혹은 고기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는 암을 유발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동물성 지방도 아주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암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자주 먹는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뭐 시리얼이나 뭐 프렌치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런 이제 고온에서 했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성으로 인해서 요즘 아이들한테도 정말 옛날에 어떤 질병, 고혈압, 신부전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다 고열 열처리 식품으로 인해서 변성이 되면서 발생된 문제들이라고 해요. 게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10배. 그러니까 세포가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입맛을 본능적인 입맛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막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게다가 어른들보다 10배의 그 센 영향력을 아이가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주의하게 되겠죠. 아, 참 따져보면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재료만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정말 조리 과정 열 처리하는 거 그것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구까지도 사실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일회용품 자주 사용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다 우리의 피로 들어가니까요. 내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뜨거운 국물을 잘 담아가지고 나한테 줬다? 네. 그 열에 그 플라스틱이 녹아서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일회용 식품 되게 좋아해요. 이 열이 이렇게 이게 잘 녹아서 내 몸에 이렇게 쫙 쌓여가지고 이렇게 병을 점점점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쓰는 펜 있잖아요. 펜, 주방용 펜. 이렇게 페팔 코팅펜. 네. 그거 쓰신다면 당장 버리시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신다? 오늘 당장 영화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화의 제목은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예요. 요거 보시면요. 그 프라이팬에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그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그 유해성에 대한 굉장히 실감나는 그 장면들이 막 펼쳐져요. 막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데 어, 진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공장 그 거대 화학회사인 어떤 회사 주변에서 화학회사 하면 이제 코팅 그런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주변에서 갑자기 소가 한 200마리 가까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 기형아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독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요.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 연구는 이 독성 물질이 굉장히 몸에 쌓이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형을 일으키고 남성의 페니스의 크기까지 조절한다라고 할 만큼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과부라 화합물입니다. 게다가 이게 축적됐을 때 암, 기형아, 치명적 질병들을 다 일으키는데 이 잔류 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과부라 화합물을 우리나라는 금지할 거야. 이 정도 이상 쓰면 안 돼. 라고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해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인이 세계 9개 국가 최대고요. 이 테플론 독성 물질에 의한 혈중 잔류 농도가요. 또 우리나라 그 임산부들, 임산부들의 피를 조사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환경 호르몬을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이 먹거리에 대해서 유난스러워지는 것은 내가 뭔가 이상하거나 까다롭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국가가 어떤 내 주변의 환경에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또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인덕션,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의 어떤 관계나 뭐 식기들에 대한 부분이나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